최근 은근히 묻히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주목을 모으는 이슈가 있죠. 바로 일본 정부의 라인 탈취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다른 분들의 채널에서 다 설명한 라인 탈취에 대한 기본 배경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라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이슈를 문제 삼아 일본 정부가 라인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아는 사람만 관심을 가진 이유는 라인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플랫폼의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채널에선 잘 짚어보지 않는 이슈인 라인의 성장 배경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라인의 유상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라인 2023년 기준 일본 점유율이 무려 67%입니다. 또한 10대에서 20대 여성 기준으로는 무려 95%고요. 일본의 영유아, 고령 인구 비중을 감안하면 IT에 어느 정도 익숙한 세대는 다 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성 인구도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다 쓴다고 보는 게 맞겠죠. 라인이 일본에서 급부상한 계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어요. 당시 동일본 지역은 통신망 자체가 파괴되었고 안부를 묻는 전화 때문에 다른 지역의 통신망도 다 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안부를 물었죠. 지금 일본에서 트위터 사용률이 40% 부분에서 50% 중반으로 잡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재빠르게 캐치한 NHN 재팬. 당시엔 네이버와 NHN은 같은 회사였죠. NHN의 일본 지사인 NHN 재팬은 불과 3개월 만에 메신저를 제작했고, 와이파이망만으로도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라인은 통신망 두절로 인해 공포에 빠진 일본 사람을 중심으로 정말 빠르게 퍼졌습니다. 라인은 소중한 사람을 이어준다란 캐치프레이즈로 패닉에 빠진 일본 사회에 빠르게 침투했고, 이후 일본에 급속도로 퍼진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국민 앱으로 등극했죠. 하지만 이런 라인을 현재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에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왜 하필 소프트뱅크인가? 우리는 라인이 일본 네이버의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합작회사인 라인야후 주식회사의 서비스입니다. 현재 지분 관계는 5대 5라고 하는데요. 라인이 개발을 담당한다면 소프트뱅크는 경영권을 갖고 있죠. 왜 이 둘이 하나가 되었느냐? 소프트뱅크는 야후재팬으로 검색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라인은 모바일 메신저를 과점하고 있었는데 정작 상대방의 영역에선 점유율이 미진했어요. 모바일과 검색을 모두 장악한 구글과 비교하면 완벽한 플랫폼이라 보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서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서로 소모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합쳐보니 시너지가 적었고, 결국 2023년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완전 합병이 결정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지분이 변경되어 소프트뱅크는 단독으로 50%, 네이버는 완전 자회사인 제이허브와 합쳐야 50%가 되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건은 이 지점에서 터집니다. 완전 합병이 결정된 2023년,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에 서버가 해킹되어 일본 라인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일본은 기업 활동을 정부 관료가 통제하는 국가잖아요.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와 네이버 시스템을 분리하라고 지시하고, 결국 2024년 4월 1일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같이 쓰던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하죠. 그런데 이후 일본 총무성은 이 조치가 불충분하다면서 자본관계의 변경, 즉 소프트뱅크에게 지분을 더 넘기라고 요구한 겁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표면상의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털린 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라인에만 죄를 묻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일본은 라인에 집착할까요? 2021년 말 일본에서 쟁점이 되었던 건이 라인이 개인정보 관리 위탁한 것이 중국 기업이며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얘기였죠. 이게 왜 화제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을 때리는 혐한 기조를 취했고, 이에 라인의 경영진들은 한국에 대한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 라인은 순수 일본산이란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기조를 공공감사에서조차 유지하는 바람에 공공정책 등을 담당하는 임원 두 사람이 라인의 주요 서버가 일본에 있다고 답하는 등 불리하거나 골치 아픈 건 은폐, 허위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허위라는 건 라인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고베 제강 사건 등 일본 기업이 불리한 걸 허위로 덮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만약 이게 일본 기업이었으면 앞으로 잘하자 응? 하는 식으로 덮었겠죠. 문제는 라인의 서버는 한국에 있으며 관리는 중국 회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정치가들이나 국가기관들이죠. 사실 일본의 행정기관들은 국가의 행정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인 라인으로 제공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한 건데요. 이 와중에 2023년 약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물론 이번 일본 정부의 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NTT가 928만 건의 개인정보를 털렸을 때도 NTT가 우리가 감독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응 앞으로 잘해라 하고 넘어간 거에 비해선 좀 심하죠. 일본 기업에만 너그럽냐? 아니요.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이건 일본 라인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하는 건이지 개발을 하는 네이버의 책임은 아니죠. 즉 경영을 맡은 소프트뱅크의 책임인데 정작 돌을 맞은 건 개발 측인 네이버가 된 겁니다. 현재 여러 뉴스를 보면 완전히 빼앗기는 건 아니고 지분이 변동되는 것 뿐이라고는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면 그 순간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완전히 잃는다고 하네요.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후부터는 제 추측일 뿐이니 그러느니 하고 들어주세요. 우선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을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는데요. 이는 국경을 넘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내용에 의하면 중대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정보 주체, 즉 국가일 수도 있겠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를 상대로 이용 정지 및 소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26조에 의거 보고 의무도 명확하게 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 개인정보를 털린 회사의 경영진들이 제대로 보고하긴커녕 허위 보고, 은폐나 일삼았으니 제동을 걸래야 걸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장벽을 높인 건 일본만이 아닙니다. 거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이는 개인정보가 단순한 데이터를 넘어 국가 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한국의 개인정보는 세계인의 공공재지만요. 타국의 공공재 규제에는 타국의 개인정보 규제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적대적인 위치의 국가인 중국은 반대로 미국의 서비스를 공격하고 있죠. 이 둘은 현재 무역전쟁, 패권 전쟁의 당사자들이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발 빅테크가 유럽의 디지털 시장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만 보자면 일본이 라인을 통제하는 이유는 한국이 일본의 디지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 보는 게 타당해요. 전자결제든 온라인 쇼핑이든 말이죠. 즉 일본은 우리를 경쟁관계 혹은 적대관계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에 서버가 있는 혹은 개발진이 한국에 있는 라인에서 정보를 빼내요. 정보전 혹은 앞으로 이어질 경쟁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이유는 라인이 가진 가능성입니다. 90년대 말 세계 국가들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1차 농림수산업에서 2차 제조업으로 그리고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에 올라탔느냐 아니면 올라타지 못했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렸죠. 한국은 당시 IT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무너진 국가를 다시 추스를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 일본의 선택은 우린 제조업 최강국이니 익숙하지 않은 3차 산업보다는 이시오겐메이 즉 우리의 제조업 능력을 더욱 갈고 닦아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물건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일본도 나름대로의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관료들의 이런 선택은 세계의 흐름을 보지 못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꼭 필요한 중요 산업이긴 하지만 본질은 노동력에 있기에 인건비란 한계가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은 제일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는 가성비 상품을 고르죠. 이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할 부품을 비싼 일본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가 좋은 한국, 대만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본은 어떻게든 인건비를 억누르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한국이 인건비를 누르면서 별 효용을 얻지 못했죠. 그런 한국은 중국과 동남아에 쫓기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 진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일본은 뒤늦게나마 서비스 산업에 투자했지만 그리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어요. 미국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으로 세계를 호령할 때 일본은 소니, 닌텐도 등 게임이란 한정된 시장에서만 활약했죠. 이후 동일본 대지진으로 국가 총생산의 4분의 1이 깎여나가자 고 아베 신조 총리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관광업을 육성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버텨나갑니다. 다만 관광업은 서비스 산업이긴 하지만 부가가치가 낮다는 한계도 있기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에서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더욱 커졌죠. 이런 상황이니 지금 일본 경제가 30년 전의 주가로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산업은 제조업에 묶여있는 바람에 경제 전문가분들은 일본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해외발 일본 투자도 해외 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 또는 부품 산업에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즉 일본은 어떻게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라인은 반만 일본 기업이지만 일본에선 거의 독점, 동남아에선 과점을 한 훌륭한 서비스 플랫폼이란 말이죠.
즉 만약 일본이 라인을 꿀꺽 갈 수 있으면, 아니 경영 지분을 완전한 5대5에서 51대 49로만 만들어도 일본은 최대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보통 라인을 메신저로만 생각하지만 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페이를 통한 각종 결제 기능, 마찬가지로 금융 서비스는 물론이며 쇼폼, 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도 갖고 있어요. 즉 일단 사용하기만 한다면 이미 사람의 일부분이 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 존재하는 온갖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이 라인을 빼앗기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면 한국도 일본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 상위권 기업 중 10위권 안은 농협을 제외하면 전부 제조업이고, 카카오는 사실상 한국 로컬만 주력인지라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는 서비스 플랫폼은 사실상 네이버 혼자인데, 이걸 없앤다면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3차 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에 넘어간다면 우린 처음부터 글로벌 플랫폼을 새로 키워하는 상황에 놓이겠죠. 또한 만화광인 저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바로 K 콘텐츠를 위한 플랫폼 기능입니다. 일본 만화 시장이 전 세계 90%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일본에서 웹툰은 한정이긴 하지만 점유율 1위 웹툰 플랫폼은 한국의 서비스인 카카오 피코마이고, 2위가 바로 라인만가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선 라인의 만화 서비스가 1등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월간 이용자가 무려 8,560만 명입니다. 그중 76%가 해외 고객들이고요. 원래 일본의 만화 메이저들은 웹툰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본 출판 만화 시장이 워낙 크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콘텐츠의 형태가 원인이었지요. 일본의 출판 만화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만 웹툰을 위해서 아래로 읽잖아요. 이는 웹툰이 웹브라우저, 스마트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인데, 일본은 출판 만화 시장이 크니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이 작은 시장엔 소홀했고, 그 바람에 한국 플랫폼이 1위, 2일 나란히 먹은 거죠. 물론 일본 시장만 보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출판 만화 시장은 워낙 굳건하니까요. 문제는 일본의 미래의 독자, 즉 스마트폰을 태어나자마자 사용한 아이들은 종이 만화를 안 보고 웹툰부터 읽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10대에서 20대의 웹툰 편중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지요. 즉 일본의 출판 만화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 고객들을 웹툰에 다 빼앗긴 겁니다. 이건 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젊은 세대는 종이 만화 안 보고 웹툰부터 보는 바람에, 게다가 코로나 이후 웹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바람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웹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아마존은 아마존 플립툰, 애플은 애플북스로 각자의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 노린 곳은 일본이란 최대 만화 시장이지만 정작 웹툰 경쟁력은 허약한 일본 시장이었죠. 이에 위기감을 느낀 고단샤, 슈에이샤가 각자의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 어느 기업들도 한국의 위상을 넘지 못했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한국의 웹툰이 만화 종주국인 일본, 해외 빅테크인 아마존과 애플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력을 지키려면 글로벌 플랫폼이 필수인데, 지금 글로벌 플랫폼은 라인밖에 없잖아요. 만약 라인을 일본에 빼앗기면 우리는 콘텐츠를 세계에 팔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지요. 물론 우리가 일본에 넘어갈 라인에게 콘텐츠를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죠. 보통 우리가 게임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판매한 기업들이 수익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플랫폼 홀더인 구글이나 애플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일단 키워만 놓으면 노다지가 되죠. 그리고 라인은 그 노다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라인의 강탈은 단순히 기업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밥그릇 싸움이죠. 우리가 라인을 한 기업의 서비스려니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한마음이 되어서 지켜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